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지타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고객들이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을 예치한 고객들이 얼마를 예치했는지는 아마 서버에 전부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예치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운용 수익을 올렸는지도 아마 서버에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를 복구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화상 관제인이 서버를 지금 복구하는데 비용을 써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큰 문제는 그 파산의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언론이라든지 그 형사 사건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하루인베스트의 그 경영진인 이형수 등이 그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이제 운용을 잘한다고 소문난 방준호 등에게 이제 위탁을 맡겼고, 또 트라우브 인포텍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금을 대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그 피해자들이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하루인베스트가 가진 채권, 방준호에 대한 채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방준호의 채권은 방준호의 재산으로부터 약정된 가상자산을 하루인베스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지금 방준호가 운영하던 자산이 대부분 미국의 지금 현재 파산 상태에서 배당이 곧 이루어지기로 예정된 FTX 채권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TX 파산 절차에서 방준호가 얼마 정도의 파산 채권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정된 그 파산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여러 가지로 의문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예치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운용이라는 건 FTX에서 제공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물 옵션과 같은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고 그 가상자산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FTX에서 이제 파산 무렵에 청산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에로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그 3에로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켜서 이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지금 FTX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준호가 어떻게 운용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 예치한 자산도 있지만 그리고 이미 청산돼서 없는 자산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방준호가 그 FTX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이제 계정에 있는 자산을 이 정도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메일이 온 거는 한 1억 6천만 불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억 6천만 불의 경우에라고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을 그 1,400원으로 하겠습니다. 1억 6천만 곱하기 1,400원 하면 한화로 2,24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조금 이게 크니까 만약에 이게 1,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00원이라고 가정하면 2,400억이 됩니다. 이제 2,400억의 중간값인 약 2,3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300억에서 지금 FTX의
가상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14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130% 정도는 현재도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실채권 투자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0%를 여기서 다시 곱해 보겠습니다. 3,22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준호의 그 가상자산의 가치는 3,22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뿐 외에 뭐 여러 가지 큰 고래 채권자들과 뭐 일부 소액의 채권자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00억 중에 물론 이제 하루인베스트의 경우에는 뭐더 많은 가상자산을 넣었을 텐데 2023 파산 당시에 FTX 파산 당시인 2022년 11월 기준의 파산 채권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불밖에 되지 않아서 그 2022년 11월 이후에 가상 자산의 상승은 사실 안타깝게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채권자들이 피해자들이 그 수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그 당시 파산 채권 기준으로는 많이 원금이 회복되었다라는 데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220억 중에 하루인베스트는 얼마이고 그 트라움 인포텍을 통해서 델리오에게 줘야 될 돈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는 방준호 씨의 파산 절차에서 그 가려져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3,200억 정도 되는 자산에 대해서 방준호가 2023년 3월에 그 영국계 부실채권의 자회사 스발바르 홀딩스라는 곳에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해서 파산자 매각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고요. 지금 FTX 파산 채권 파산은 되어 있지만 방준호에 대해서는 파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준호의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뭐 생각하면 한국의 도산 절차와 미국의 도산 절차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1억 6천만 불의 35% 정도의 가치로 그 당시에 판매를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불의 35%는 5,600만 불이 정도 되고요. 5,600만 불에 1,450원 환율을 곱하면 한국 돈으로 지금 현재 가치로 810억이 됩니다. 아, 너무 이제 안타깝죠. 이제 810억 중에 보수적으로 하루인베스트가 가져갈 것을 50%로 가정하면 406억이 됩니다. 이 406억과 아까 3,220억의 반인 1,600억 사이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준호의 파산 절차에 따른 한국법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 그 이행 거절과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법상의 리젝션과 그리고 편파 변제라든지 아니면 부인권 행사라고 하는 그 이제 파산 절차에서의 그 파산 상태에서의 아주 핵심 자산을 염가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상태입니다. 일단 스바루알 홀딩스는 뭐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 대금을 이행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돼서 방준호 역시 파산 채권 양도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직 소위 말하는 미이행 쌍무 계약 이 상태인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미국 파산법상의 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사회행위라고 하는 프라우드런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미국 파산법을 한 건데요. 어, 이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집행을 막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쭉 혼란된 상태로 하다가 지금 사행위 금지법이라고 하는 UFCA라고 하는 이 법이 1918년도에 채, 그, 채택돼서 24개 주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파산법들은 연방 사행위 금지법을 갖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파산관제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행위 금지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사행위 후 4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UFTA에서 말하는 사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1년으로 그 권리 행사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채무자, 이거 저희가 이건 한국법에서 아마 방준호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미국 법에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미국 파산 델라웨어 FTX 파산 채권자 그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파산 법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미국 파산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채무자가 뭐 권리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FTX 파산 채권을 팔므로써 혹은 렌마에게 이전하고 렌마가 다시 스팔만 홀딩스에게 팔므로써 이제 사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경우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산 신청 전 1년 내에 채무자가 한 모든 재산 이전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위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전한 재산의 대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등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 행위를 사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6천만 불 정도 되는 가치와 지금의 그, 사- 그 1억 6천만 불이 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할 것인지 사행위 당시에 판단할 것인지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채무자가 합리적인 거래의 대가를 수행하였는지 그거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지금은 당연히 합리적인 대가가 아니겠죠. 35%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합리적인 대가인 35%를 이행을 하지 않고 약정만 했는데 그 약정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 이후에 비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의 소규모 자본과 남게 되는 경우에도 사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지금 방준호의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사행이 이제 수익자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 규정인데요.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가 한 급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에서 담보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약에 아마 600만 불을 줬으면 600만 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텐데요. 예, 그렇게 된 중개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선의 수익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프레퍼런스 액션이라고 하는 부임권 혹은 이제 어보이던스 로라고 하는 부임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편파행위라고 할 수 있는 미행 계약에 대해서는 리젝션, 뭐 양도 이런 게 있는데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행 계약은 지금 한국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했을 때 그 파산재단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것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산 신청 이전에 체결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청구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전에 그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그 이후에 발생한 불문하고 어, 이런 경우에 파산 재단은 즉 채권이 됩니다. 어, 이걸 모두 금전적인 그 채권을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파산 채권을 이제 양도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 양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손해배상이 과연 그 지금 현재 예를 들면 3,200억 상당이 되는 돈을 받을 기회 그 금액 전체가 손해다. 3,200억에서 600억을 뺀 나머지 채권 전부가 손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이제 손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계약의 그 한국 법상의 손해와 미국 법상의 손해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스바르바르 홀딩스는 이 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손해로 인정되겠습니다만 이 계약이 유효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전부를 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부인권과 또 네, 비슷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 자산 가격을 염가에 매각한 경우 그 경우에 그 계약을 이행을 거절했을 때 그 염가에 매각한 것과 현재 실제 팔리는 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손해로 인정하게 된다면 부인권 규정과 충돌하게 됩니다. 부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모아서 그 지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발바르 홀딩스에게 과연 아무런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외에는 전혀 뭐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다시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8시에 다시 서울구치소의 방준호 대표를 찾아가서 어, 공적인 절차에서 투명하게 이제 피해 회복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스발바르도 홀딩스가 지금 방준호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그 단순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만 다투는 게 아니라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최대한의 많은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과 델리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파산 절차에서 그 미국 파산법에서 방준호에게 방준호 계정에 돈을 이제 배당을 할 것이고 그 배당한 것을 한국의 방준호의 파산관제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제 배당하는 절차를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스발바르 홀딩스와의 협상도 한국의 방준호의 혹은 렘마 테크놀로지스 파산관제인이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협상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어떤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대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방준호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KYC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X 파산 채권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가 이행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테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3월부터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월부터 KYC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진행된다는 것은 KYC 그 서버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100% 정도는 줄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KYC가 완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100%의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KYC 한 사람들에게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계획 언제까지 KYC를 모두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배당 그 기준일까지 그 채권 신고, 소위 KYC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권되는 것이 이제 최종으로 2025년 올해 6월 2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3월부터 KYC를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월부터 배당이 진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빠르게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3월 이전에 즉 2월까지는 KYC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준호의 경우에는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이 자금 세탁 관련돼서 자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 고객 자산들이 하루 인베스터 밸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받은 고객들의 자산이다. 그 자산으로 이렇게 거액을 예치하게 되었다는 걸 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소명에 있어서 또 스발바르 홀딩스가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되게 많지만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최대의 그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업무를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뭐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어, 좀 고액의 그 수임료를 주고 하는 것과 그냥 채권 신고하는 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전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을 안 받으면 저희가 이 방준호 사건과 렌마 테크놀로지 사건을 할 이유가 없겠죠. 에, 또뭐 무임승차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무임승차가 안 되도록 저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음,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이 레마 테크놀로지 방진호의 가장 큰 자산을 회수하는 데 첫 번째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루 인베스트에서 이제 압수된 월렛을 회수하는 작업 그리고 지금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이제 실제 운영자들 그리고 거기서 혹시나 모를 먼저 이제 가져간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심사에 수임을 맡겨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모든 것을 역량을 다해서 거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수임자들에게 영상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방준호에 대한 지금 형사 사건으로 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방준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몇몇 분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준호 스스로 저희 채권자들을 위해서 그 피해 회복을 모든 개인 지산을 포함해서 모든 피해 회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그 채권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처 탄원서를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 그 법무부로서와 협조하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엄청 빨라지고 또 강력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절차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산 회수를 위해서 그 선처 탄원서를 저희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준호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아마 무산될 거고요. 협조가 있으면 저희는 선처 탄원서를 형사 사건에도 제출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